일본 반도체 업계의 전설이 한국 삼성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했던 일본이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즈, 미쓰비시. 이 5기업이 세계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석권했죠. 미국 인텔조차 일본과의 경쟁에서 완패하고 메모리 사업을 포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은 10%로 추락했습니다.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을 매각했고 히타치는 아예 반도체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반면 한국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1위 자리를 30년 넘게 지키고 있죠. 그 몰락을 직접 겪은 일본인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도시바에서 30년을 바친 반도체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국 삼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이 그를 부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순간 그는 경악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한국은 그에게서 실패를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일본이 왜 무너졌는지, 한국은 그 실수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한국 반도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을 무너뜨리고 세계 1위에 오른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나카무라 겐지라고 합니다. 올해로 58살이 됐습니다. 30년 넘게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죠. 1983년 27살의 젊은 엔지니어로 도시바에 입사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일본 반도체는 세계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죠. 미국 기업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비결은 완벽주의였습니다. 불량률 0.01% 미만. 미국 공장이 100개 중 5개를 폐기할 때 우리는 10,000개 중 1개만 버렸습니다. 그 정밀함과 집요함이 일본 반도체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바의 디램 공정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클린룸에서 웨이퍼를 검사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1985년 인텔이 메모리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일본과의 경쟁에서 완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미국마저 꺾었다고 환호했죠.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족쇄를 채운 거였습니다. 일정 가격 이하로는 반도체를 팔 수 없게 됐고, 일본 내 시장에서 외국산 점유율을 20% 이상 보장해야 했습니다. 생산량까지 제한을 받았죠. 손발이 묶인 채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 사이 한국과 대만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 경제 거품이 터졌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했고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반도체에 투자할 여력이 사라졌습니다. 공장 증설은 꿈도 못 꿨고 연구개발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한국 삼성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992년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반도체 불모지였으니까요. 도시바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그 뉴스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서로 위로했죠. 품질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앞선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1위는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30년 넘게 지키고 있죠. 반면 일본 기업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2년 NEC가 반도체 사업을 분사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엔지니어들이 대거 구조조정을 당했죠. 2017년에는 제가 몸담았던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30년을 바친 사업부가 눈앞에서 해체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클린룸에서 함께 밤을 새우던 후배들,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며 열정을 불태우던 동료들,
그 모든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히타치마저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 전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약 10%입니다. 한때 80%를 차지했던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는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도시바를 떠난 뒤 반도체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기술 자문을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패배자의 쓸쓸한 노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였던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직접 경험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삼성전자였습니다. 반도체 부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이었죠. 유창한 일본어로 저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린 한국이 왜 저를 부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을 빼가려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들었죠. 박준혁 부사장은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해 경험이 필요하다고. 일본 반도체가 걸어온 길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일본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준혁 부사장의 전화를 끊은 뒤로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거절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죠. 도대체 삼성은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린 그들이 패배자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유키코는 제 불면증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키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요? 저는 삼성의 제안을 털어놓았습니다. 유키코는 한참을 듣더니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일본인의 자존심이 어떻고 하며 언성을 높였죠. 유키코는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당신이 30년간 바친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직접 보고 싶지 않으냐고요. 일본에서 사라진 그 기술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있는지 궁금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왜 무너졌는데 그들은 왜 성공했는지, 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박준혁 부사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저를 왜 부르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요. 기술 유출 목적이라면 절대 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카무라 상해 기술은 이미 30년 전 것이라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솔직함이 신뢰가 갔죠. 그가 말했습니다. 삼성이 원하는 건 나카무라 상해 경험이라고요. 일본 반도체가 왜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직접 겪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실패의 교훈을 배우고 싶다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패배의 증인으로 불려가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사명감도 느껴졌죠.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교훈을 전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는 졌지만 그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없는 패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석 달간의 기술 자문 계약이었습니다. 유키코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제 한국행 소식이 업계에 알려진 겁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의 원로가 한국 삼성에 간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오카다 류이치였습니다. 경제산업성 전 관료 출신으로 현재는 일본 반도체 산업진흥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죠. 저보다 5살 위의 선배였습니다. 오카다는 대뜸 화를 냈습니다. 미쳤냐고요.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린 한국의 기술을 팔아먹으려 하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기술 자문이 아니라 경험 공유라고 해명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일본 반도체맨의 자존심을 버린 변절자라고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선배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카다는 경고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일본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거라고요.
다시는 일본 기업과 일할 수 없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날 밤 유키코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유키코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요. 남들의 시선보다 당신의 신념이 중요하다고요. 미국에서 일하는 아들 다이스케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다이스케는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국에 가시는 거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이스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일 관계가 복잡한데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하시면 자신의 입장도 곤란해진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아들이었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다이스케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하시라는 말을 남겼죠. 출국 이틀 전 오카다 류이치가 일본 경제신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를 겨냥한 글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술자가 적국에 부역하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 제목이었죠. 기사 댓글에는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30년간 일본 반도체를 위해 헌신했던 제가 하룻밤 사이에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일본 반도체가 왜 무너졌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안일함과 변화에 대한 거부,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한 오만함. 그게 우리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이었죠. 오카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협력을 배신으로 몰아붙이는 태도. 그게 일본 반도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아침, 저는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일본 열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여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패배를 가슴에 안고 그 교훈을 전하러 가는 것. 그게 30년을 반도체에 바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2시간 뒤면 한국 땅을 밟게 될 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분명 같은 동아시아인데 뭔가 다른 에너지가 흘렀죠.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부터 달랐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일본의 정중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프로페셔널함이었죠. 박준혁 부사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다고요. 유창한 일본어였지만 억양에서 한국인 특유의 직설적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단지가 있는 곳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박준혁 부사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단지에만 총 투자액이 240조 원에 달한다고요. 경기도 1년 예산의 8배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도시바가 전성기 시절에도 그 정도 투자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일본 반도체 산업 전체를 합쳐도 그만한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평택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건물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죠. 마치 반도체 도시 같았습니다. 도시바의 요코하마 공장이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연구소에서 받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사람이 즉시 해결책을 내놓았죠. 논의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빨랐고 실행은 더 빨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의 하나에 2시간씩 걸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리 방식이었죠. 신중함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실행하고 수정하는 방식이었죠. 통역을 맡은 윤미래 씨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빨리빨리가 기본이라고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우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저를 담당했죠. 30대 후반의 여성 엔지니어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첫 미팅에서 김서연 팀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무너진 핵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당황했습니다. 인사치레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죠. 저는 신중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김서연 팀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재촉했죠. 일본식 사고방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점심시간이 정확히 1시간이었죠.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30분 만에 식사를 끝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정민호가 말하더군요. 시간이 아깝다고요. 그 30분에 코드 한 줄이라도 더 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서 연락이 쏟아져 있었죠. 대부분이 비난이었습니다. 오카다 류이치가 또 한 건 터뜨린 겁니다. 일본 경제신문 온라인판에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겐지, 삼성의 기술 자문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했지만 맥락은 완전히 왜곡돼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일본 기술을 팔아넘기러 간 것처럼 묘사했죠. 댓글은 지옥이었습니다. 매국노, 배신자, 반도체 유다. 온갖 욕설이 넘쳐났습니다. 30년간 일본 반도체를 위해 헌신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민족의 적이 된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평택 단지의 불빛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이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을 터였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저렇게 활기차게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은 갖고 있었죠.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일본에서의 비난까지.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적응이 어렵다고요. 박준혁 부사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가면 똑같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상이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말라고요.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역사관을 방문했죠. 김서연 팀장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1983년 반도체 사업 진출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전시물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6년 역발상 투자라는 제목의 패널이었죠. 그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대불황이 닥쳤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를 중단했는데 삼성만 정반대로 움직였다고요. 오히려 공장을 더 지었고 생산 능력을 늘렸습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1988년 시장이 회복되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일하게 생산 능력을 확보한 삼성으로 주문이 몰렸고 1992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 패널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986년이요. 바로 그해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됐죠. 일본은 손발이 묶였고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역발상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전시관을 빠져나와 복도에 섰죠. 김서연 팀장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2017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바 메모리 사업 매각이 발표되던 날이었죠. 저는 요코하마 공장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30년을 바친 사업부가 눈앞에서 해체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죠.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요. 회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클린룸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던 열정, 후배들을 가르치던 보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장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죠. 젊은 엔지니어들은 다른 업계로 전직했고 나이든 기술자들은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그해 말 도시바를 떠났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짐을 쌌죠. 마지막으로 공장을 나서던 날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죠. 30년을 보낸 건물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후로 반도체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허울뿐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이미 무너졌고 조언을 구하는 기업도 많지 않았죠. 패배자의 쓸쓸한 노년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삼성의 성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활기차게 돌아가는 공장, 열정 넘치는 젊은 엔지니어들, 미래를 향한 확신. 일본 반도체에서 사라진 모든 것이 한국에는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한국이 우리보다 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질투심과 자존심이 충돌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 상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힘들다고요. 과거 생각이 났다고 했죠. 김서연 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만나셨으면 하는 분이 있다고요. 1986년 역발상 투자 시기를 직접 겪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1세대 기술자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나카무라 상과 비슷한 나이라고요. 그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만남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평택 단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 공장들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우리가 놓쳐버린 미래가 저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1986년을 떠올렸죠. 그해 우리는 미일 반도체 협정에 분노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를 원망했죠.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황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배짱. 삼성에는 그게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진 게 아니었죠.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창수 선생을 만난 건 한국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76살의 노인이었죠.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반도체 1세대 기술자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평택 근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이창수 선생의 집까지 안내해줬습니다. 소박한 한옥이었죠.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시골집이었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마당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꽤 유창했습니다. 젊은 시절 일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먼저 물었죠. 한국에 와서 어떠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하다고요. 배울 점도 많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요.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연수 갔을 때였다고요. 1985년 도시바 공장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었죠. 이창수 선생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컸다고요. 한국은 절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창수 선생이 웃으며 말했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라고요. 저는 1986년 역발상 투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어땠냐고요. 이창수 선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붕괴했는데 삼성만 투자를 늘렸다고요. 공장을 새로 짓고 생산 라인을 확장했죠.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창수 선생 본인도 불안했다고요. 월급이 제때 나올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회사를 떠났죠. 삼성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버텼냐고 물었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믿음이었다고요.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요.
경영진이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현장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다고요. 승부근성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지고 싶지 않았다고요. 연수 때 느꼈던 그 격차를 반드시 뒤집겠다는 오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때 엔지니어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다고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죠. 주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핵심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왔고 마이크론과 기술 제휴도 맺었죠. 속도로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동안 삼성은 빠르게 달렸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실행하고 수정했죠. 그게 삼성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셨냐고요. 이창수 선생이 웃으며 대답했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생존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일본처럼 천천히 완벽을 추구할 여유가 없었다고요. 후발주자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본은 선두주자의 여유를 누렸죠. 그 여유가 안일함이 됐고 결국 추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의 절박함으로 달렸고 결국 우리를 추월했죠. 이창수 선생이 차를 한 잔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이 여기 온 이유를 안다고요. 일본 반도체의 실패를 전하러 오신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요. 한국도 언젠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성공에 취해 안일해지면 일본처럼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카무라 상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패배자의 증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 그게 위로가 됐죠. 이창수 선생과 헤어지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선생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일본과 한국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같은 반도체인이라고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던 무렵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헌터.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라이트의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그가 삼성 평택 단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헌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단둘이 만나자고 했죠. 박준혁 부사장이 괜찮겠냐고 물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응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마이클 헌터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나카무라 상의 명성은 익히 들었다고요. 도시바 시절 업적을 칭찬하더군요. 저는 경계심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이클 헌터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죠. 삼성 연구소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지 아시냐고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저는 기술 자문 역할이지 내부 프로젝트에는 접근 권한이 없다고 대답했죠. 사실이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도 민감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이클 헌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들은 것은 잊지 않으시냐고요.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고요. 인텔라이트가 적절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요구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기술 정보를 빼돌리라는 겁니다. 산업 스파이 행위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마이클 헌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일본 업계에서 매장된 상황에서 미국 쪽 인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라고요. 회의실을 나왔죠. 그 후로 며칠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이클 헌터도 한국을 떠난 것 같았죠. 저는 그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카다 류이치였죠.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카다가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정보를 입수했다고요. 나카무라 겐지가 삼성에 일본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요. 곧 언론에 공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따졌죠. 저는 어떤 기술도 유출한 적이 없다고요.
오카다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내부 제보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 정보를 흘린 걸까요? 마이클 헌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제가 거절했으니까 보복으로 허위 제보를 한 걸까요? 이틀 뒤 일본 주요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전 도시바 엔지니어 나카무라 겐지, 삼성의 기술 유출 의혹.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였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본 업계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이 사실 확인 전화였죠.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아들 다이스케에게도 영향이 갔습니다. 다이스케가 전화해서 말했죠. 회사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한국에 기술 유출한 일본인 엔지니어의 아들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결정이 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봤다고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삼성 법무팀이 공식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명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의혹만으로도 이미 끝났다고 했죠.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요. 아직 나카무라 상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박준혁 부사장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삼성 반도체 전략기획실이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구역이었죠.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니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요. 저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죠. 삼성이 나카무라 상을 초청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흥망성쇠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1980년대 세계 점유율 80%에서 현재 10%로의 추락. 그 과정이 연도별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일본 몰락의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 버블 경제 붕괴, 투자 축소의 악순환, 변화에 대한 저항, 과거 성공에 대한 집착. 5가지 요인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위기 징후라는 제목이었죠. 그 아래에는 삼성 내부에서 감지된 경고 신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자만심 증가, 도전적 투자보다 안정적 운영 선호,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 약화, 과거 방식에 대한 고수, 일본의 몰락 원인과 너무나 비슷한 항목들이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것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요. 세계 1위라는 자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계속했죠. 그래서 나카무라 상을 모셨다고요. 기술을 배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직접 경험한 분의 증언이 필요했다고요. 한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실패의 교훈을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성공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에게서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 자문가가 아니라 실패의 증인으로 불려온 거였습니다. 패배자의 경험을 전달하러 온 거였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모욕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실패자로 규정되는 기분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솔직했으니까요. 박준혁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시다면 사과드리겠다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위해 나카무라 상의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셨냐고요. 박준혁 부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죠. 말씀드렸으면 오셨겠냐고요. 실패의 증인으로 오시라고 했으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유를 들었다면 저는 절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박준혁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결정은 나카무라 상해 몫이라고요. 일본으로 돌아가셔도 된다고요. 하지만 남아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혼자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평택단지가 보였죠. 저 거대한 공장들이 언젠가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니요. 삼성은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일본은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1위라는 자만에 빠져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죠. 삼성은 달랐습니다. 정상에 있으면서도 추락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실패의 증인. 그 역할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일까요? 일본 반도체의 몰락은 저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전체의 실패였고 시대의 실패였죠.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된다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의미 없는 패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기로요. 실패의 증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속하겠다고요.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대답했죠. 솔직하게 말해줘서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교훈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시작이요. 보고서 작성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해서 자료를 정리했죠. 일본 반도체 몰락의 원인을 5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일 반도체 협정의 영향이었습니다. 가격 하한선과 시장 점유율 제한이 어떻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는지 상세하게 정리했죠. 두 번째는 버블 경제 붕괴였습니다. 1990년대 초 경제 위기가 반도체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축소의 악순환이었죠. 불황기에 투자를 줄이면서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경쟁력이 더 약화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들을 모았죠. 다섯 번째는 과거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자만이 어떻게 위기인식을 방해했는지 기록했습니다. 작업에 몰두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아들 다이스케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다이스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다고요.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텔라이트에서 다이스케의 회사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나카무라 겐지의 아들이 보안상 위험 인물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마이클 헌터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들에게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다이스케가 말했습니다. 상사가 불러서 면담을 했다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중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결정 때문에 아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죠. 다이스케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지침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들의 커리어를 망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본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카다 류이치가 일본 반도체 산업진흥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나카무라 겐지를 산업계에서 영구 제명한다는 내용이었죠. 공식적인 제명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 저는 완전히 매장된 거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아내 유키코에게 전화했습니다. 유키코는 이미 소식을 알고 있었죠. 집 앞에 기자들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고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요. 유키코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견딜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박준혁 부사장에게 연락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죠. 이창수 선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나카무라 상,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제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하루만 더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창수 선생을 만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평택단지의 불빛이 보였죠.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들이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반도체를 만들고 있을 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여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내일 이창수 선생을 만나면 뭘 보여주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이라면 들어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억지로 눈을 감고 있었죠.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창수 선생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었죠. 마당의 감나무에 저녁 노을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마루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죠. 오셨군요 하고 인사하시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낡은 앨범 한 권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그 앨범을 펼쳤죠. 흑백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의 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삼성 반도체 초창기 시절이었죠. 첫 번째 사진은 작은 클린룸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하얀 방진복을 입고 서 있었죠. 이창수 선생이 그 중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저라고요. 32살 때였다고 합니다. 사진 속 젊은 이창수 선생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열정이 가득한 눈이었죠. 지금의 온화한 모습과는 다른 패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사진은 공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허허벌판에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었죠. 이창수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기흥공장 건설 현장이라고요. 1985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회의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벽에 걸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죠. 일본을 이기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였다고요.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저 포스터를 보며 다짐했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근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죠. 새벽 3시라고 적힌 시계가 배경에 보였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1986년 대불황 시기라고요. 시장이 붕괴하고 적자가 쌓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죠.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왜 웃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대답하셨죠. 우리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다고요. 일본이 투자를 줄이는 동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986년 일본은 협정에 묶여 신음하고 있었죠. 투자를 줄이고 공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새벽까지 일하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이창수 선생이 앨범을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카무라 상에게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다고요. 한국 반도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돈도 부족했다고요. 있었던 건 오직 절박함과 희망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나카무라 상도 지금 절박한 상황에 계시다고요. 일본에서 매장당하고 가족들까지 힘들어하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그 절박함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모든 걸 잃었는데요. 이창수 선생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비워진 거라고요. 새로운 것을 채울 공간이 생긴 거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나카무라 상의 30년이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나누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에 기여하는 거라고요. 그게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이창수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제가 울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웃고 계셨죠. 이제 좀 나아 보이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수 선생이 대답하셨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고요. 같은 반도체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결심했습니다. 남기로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제 역할을 다하기로요. 절박함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말.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창수 선생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다시 몰두했죠. 일본 반도체 몰락의 교훈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서연 팀장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나카무라 상에게 보여드릴 게 있다고요. 따라와 달라고 했습니다. 연구소 지하에 있는 아카이브실로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보안 등급이 높은 구역이라 특별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한 캐비닛들이 줄지어 있었죠. 삼성 반도체 초창기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캐비닛 하나를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죠. 파일 표지에는 1985년 기술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펼쳤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바 반도체 공정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상세한 기술 자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1985년 당시 도시바의 디램 제조 공정을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참고 문헌 목록에 제 이름이 있었죠. 나카무라 겐지, 1984년 반도체 학회 논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디램 공정 최적화에 관한 내용이었죠.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논문이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삼성 초창기 엔지니어들이 이 논문을 교과서처럼 읽었다고요. 나카무라 상의 연구가 삼성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논문이요. 40년 전에 쓴 그 논문이 한국에서 읽히고 있었다니요. 김서연 팀장이 다른 파일들도 보여줬습니다. 1990년대 기술 개발 보고서들이었죠. 그 안에도 일본 학자들의 논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 연구자들의 이름이 보였죠. 일본 반도체 기술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승되고 발전하고 있었죠. 우리가 쌓은 지식이 여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삼성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건 혼자 힘이 아니라고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인들의 지식이 쌓여서 이룬 성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카무라 상이 중요하다고요. 일본 반도체의 경험과 지식이 한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고 계승이라고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엔지니어 시절 밤새워 쓴 논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논문이 바다 건너 한국에서 읽히고 있었다니요. 기술은 국경을 넘는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최신 프로젝트 기획서였죠. 차세대 3D 적층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획서의 기술 배경 섹션을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1990년대 일본 연구들이 인용되어 있었죠. 일본이 먼저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이 그걸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냐고요? 김서연 팀장이 대답했죠. 나카무라 상이 알아야 한다고요. 일본 반도체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요. 형태를 바꿔서 여기서 살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카무라 상의 경험이 소중하다고요. 패배의 증언이 아니라 지식의 전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기술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꿔 이어진다. 그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보고서 완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밤낮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죠. 일본 반도체 몰락의 교훈을 5개 챕터로 나눠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였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수동적으로 대응했는지 분석했죠. 정부 탓만 하고 자체적인 혁신을 시도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불황기 투자 축소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투자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면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격차가 벌어지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패턴을 설명했죠. 삼성의 역발상 투자와 대비시켜 그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들을 모았죠. 파운드리 모델의 등장을 무시하고 수직 통합 방식만 고집했던 일본 기업들의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과거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자만이 어떻게 위기인식을 방해했는지 기록했죠. 한국과 대만을 과소평가했던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한국이 피해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삼성이 경계해야 할 징후들을 정리했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조기 경보 지표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30년간 일본 반도체에 몸담았던 엔지니어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후회, 그리고 한국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솔직하게 적었죠. 완성된 보고서는 12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제 반도체 인생의 결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박준혁 부사장에게 초안을 보여드렸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은 하루 종일 보고서를 읽었죠. 다 읽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라고요. 발표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삼성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죠. 삼성 임원진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긴장됐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한국 기업 앞에서 일본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발표 연습을 도와줬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어색한 부분을 교정해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함께 다듬었죠. 젊은 엔지니어 정민호도 합류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상은 왜 이 일을 하시는 거냐고요. 일본에서 매장당하면서까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30년간 반도체에 바친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해서라고요. 일본은 졌지만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했죠.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다고요. 저도 나이 들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기뻤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뭔가를 전할 수 있다는 게요. 그게 기술이든 경험이든 교훈이든 말입니다. 발표 전날 밤 숙소에서 원고를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평택단지의 불빛이 보였죠. 내일이면 저 불빛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아내 유키코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큰 발표가 있다고요. 유키코가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라고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됐지만 두렵지는 않았죠. 해야 할 일이 분명했으니까요. 내일이 밝으면 제 반도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되어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발표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오전 8시에 삼성 본사 대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스태프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서연 팀장이 마이크 테스트를 도와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확인했죠. 9시가 되자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임원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죠. 박준혁 부사장이 제게 눈인사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정부 관계자들도 도착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반도체 정책 담당자들이었죠. 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먼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요. 일본 반도체 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나카무라 겐지 선생님이시라고 소개했죠. 일본 반도체의 흥망성쇠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라고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카무라 겐지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하고 발표 목적을 설명했죠.
오늘 저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요. 승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패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의 황금기였죠. 세계 시장 점유율 80%. NEC, 도시바, 히타치가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이었죠. 점유율 10%.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경쟁력 상실. 주요 기업들의 사업 철수와 매각. 숫자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30년 만에 80%에서 10%로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일본 반도체의 현실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반도체 몰락의 5가지 원인을 하나씩 설명했죠. 첫 번째 원인인 외부 환경 변화 대응 실패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의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했죠. 협정 자체가 불공정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 탓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삼성은 역발상 투자를 선택했다고요. 외부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자체 혁신을 추구했죠. 두 번째 원인인 불황기 투자 축소를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투자 그래프와 삼성의 투자 그래프를 나란히 보여줬죠. 불황기에 일본은 투자를 줄였고 삼성은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원인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하고 있었죠. 필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원인을 설명할 때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과거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죠. 우리는 세계 1위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을 과소평가했죠. 그들이 우리를 추월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렸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삼성도 세계 1위라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접적인 경고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였으니까요.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손을 드는 사람이 많았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임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귀중한 통찰이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발표 다음 날 일본에서 연락이 왔죠. 오카다 류이치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카다가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해 발표 내용을 입수했다고요. 일본 반도체의 치부를 외국에 까발린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요. 일본이 왜 무너졌는지 분석한 거라고 했죠. 오카다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분석을 왜 한국에서 발표하느냐고요. 그리고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외교 채널을 통해 귀국 압력을 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 여권을 가진 이상 정부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오카다의 협박이 빈말이 아니었죠. 며칠 뒤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대사관에 갔습니다. 담당 영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일본 정부는 나카무라 상해 귀국을 권고한다고요. 한국에서의 활동이 일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권고라고 했지만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여권 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암시도 받았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죠. 일본으로 돌아가 조용히 은퇴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남아 시작한 일을 끝낼 것인가? 박준혁 부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들었죠. 어떤 결정을 하시든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남아주셨으면 한다고요. 그날 밤 아내 유키코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죠. 유키코는 오래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거냐고요. 일본 정부의 말을 따른 사람으로요. 아니면 자기 신념을 지킨 사람으로요. 그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삼성 측에서 장소와 언론 섭외를 지원해줬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한국과 일본 언론이 모두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단상에 섰죠.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고 즉흥으로 말했습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30년간 도시바에서 일하며 세계 1위의 영광도 보았고 추락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무너진 건 외부의 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부의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국에 전하러 왔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이걸 배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협력이라고 믿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미국이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그날 밤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비난하는 연락도 있었고 응원하는 연락도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었으니까요. 기자회견 이후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일본 언론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죠. 오카다 류이치는 성명을 내고 나카무라 겐지는 일본 반도체 업계의 치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일본 내에서 반향이 생긴 겁니다. 젊은 세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제 발언이 화제가 됐죠. SNS에서 나카무라의 용기라는 해시태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왜 무너졌는지 솔직하게 말한 사람은 처음이라는 반응이었죠. 일본의 한 유명 경제평론가가 제 기자회견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나카무라 겐지의 발언에서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이었죠.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오카다 류이치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대표하는 구세대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보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이 한국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죠. 일본 반도체 원로가 전한 뼈아픈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많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가 이어졌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클 헌터의 허위 제보건이 드러난 겁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인텔라이트의 비리를 폭로했죠. 마이클 헌터가 경쟁사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허위 제보도 그 일환이었죠.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이클 헌터는 인텔라이트에서 해고됐죠. 저와 아들 다이스케에게 씌워졌던 혐의도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다이스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죠. 회사에서 복직됐다고요. 중요 프로젝트에도 다시 배치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덕이 아니라 진실 덕이라고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죠. 한일 양국에서 제 발언을 계기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일본의 소재 기술과 한국의 양산 기술이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비공식 접촉이 왔습니다. 한일 반도체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요. 오카다 류이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실용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박준혁 부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삼성과 일본 소재 기업들 간의 협력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카무라 상해 발언이 물꼬를 텄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냐고요.
박준혁 부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시작이라고요. 나카무라 상이 한일 반도체 협력의 가교가 돼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양쪽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으니까요. 패배의 증인에서 협력의 가교로 제 역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창수 선생에게 연락드렸습니다. 상황을 보고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죠. 이창수 선생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카무라 상이 해내셨다고요. 절박함이 희망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해주셨던 말이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 단지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이 만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한일 반도체 협력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죠. 저는 비공식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일이었죠. 일본 기업들의 속내를 읽고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기대와 우려도 일본 측에 설명했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오랜 경쟁 관계로 인한 불신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일본 측에서는 과거의 자존심이 걸림돌이 됐죠. 한때 세계 1위였던 일본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자존심을 지키려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일본 반도체가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자존심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협력하려는 건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기술만 빼가려는 거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일본의 소재 기술 없이는 한국 반도체도 취약하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협력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죠. 어느 날 일본에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도시바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 사토 히로시였죠.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토가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의 기자회견을 봤다고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의 치부를 외국에서 까발리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나카무라 상이 옳았다고요. 일본이 왜 무너졌는지 솔직하게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토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모아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냐고요. 한국 반도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일본 측에서 조율해보겠다고 했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삼성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저를 불러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죠. 한일 반도체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키려 한다고요. 일본 엔지니어들이 삼성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엔지니어들도 일본 소재 기업에서 연수를 받는 양방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프로그램의 자문역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양국 엔지니어들을 연결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이었죠. 당연히 수락했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결실이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제 발언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있었죠. 패배의 증인에서 협력의 가교로, 그리고 이제는 교류의 조정자로 제 역할이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들 다이스케가 한국 출장을 오게 됐다고요. 그의 회사에서 삼성과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게 됐거든요. 드디어 아들과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일본에서 매장당하고 가족까지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절박함이 희망이 됐고 패배가 기회가 됐습니다. 이창수 선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비워진 거라고요. 새로운 것을 채울 공간이 생긴 거라고 했죠. 그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일 기술 교류 프로그램 출범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준혁 부사장이 특별한 일정을 잡아줬죠. 평택 공장 심층 견학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핵심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통과했죠. 반도체 엔지니어에게는 익숙한 과정이었지만 삼성의 클린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큰 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천장 높이만 30m가 넘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천 대의 장비들이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젊은 엔지니어 정민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웨이퍼 3만 장을 처리한다고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비들 사이를 걸으며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했습니다. 회의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죠. 이게 삼성의 속도라고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70%면 일단 실행하고 나머지는 하면서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99%가 돼야 실행했죠. 그 신중함이 품질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속도를 잡아먹었습니다. 삼성은 속도를 선택했고 우리는 완벽을 선택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식당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더 놀라운 건 분위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식사하면서도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노트북을 펴고 데이터를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힘들지 않으냐고요. 정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죠. 힘들다고요. 하지만 보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간다는 게 자랑스럽다고요. 그 자부심이 힘듦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시바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클린룸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행복했죠.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서 그때의 우리를 봤습니다.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간절함.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죠.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차세대 공정을 연구하는 곳이었죠. 보안이 철저한 구역이었지만 특별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연구원들이 1나노대 공정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한계에 도전하는 작업이었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매일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삼성의 목표는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요.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해보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들이 붉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요.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속도, 결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죠. 위기에 투자하는 배짱,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 결단력,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해보는 문화.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진 것들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요. 마인드를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여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다이스케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반년 만에 재회했죠. 다이스케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의 표정이었죠. 공항에서 차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다이스케의 회사에서 삼성과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러 온 거였죠. 이틀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다이스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자회견 영상을 여러 번 봤다고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완전히 매장당하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다고요. 다이스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이해한다고요. 아버지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기뻤습니다. 아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다이스케를 삼성연구소에 데려갔습니다. 김서연 팀장과 정민호가 마중을 나왔죠.
다이스케는 연구소를 둘러보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규모는 보기 어렵다고요. 속도와 규모 모두에서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남으셨는지 이해가 간다고 했죠. 저녁에 다이스케와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평택 시내의 작은 한식당이었죠.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이스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올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라고요. 여기서 할 일이 남았다고 했죠. 한일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제대로 출범시키고 싶다고요. 다이스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죠. 자기도 돕고 싶다고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요. 아버지가 시작한 일에 자기도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줄은 몰랐죠. 다이스케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응원하고 계신다고요. 유키코가 다이스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라고요.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고요. 전화로만 대화하던 아내의 마음을 아들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다이스케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도 한국에 오실 거라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유키코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이스케에게서 들었다고요. 고맙다고 했죠. 유키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고요. 가족이니까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겠냐고 물었습니다. 유키코가 대답했죠. 프로그램 출범식 때 가겠다고요. 남편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 단지의 불빛이 언제나처럼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그 불빛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됐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음 날 다이스케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아들이 말했죠. 자랑스럽다고요. 아버지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힘듦을 녹여줬습니다. 한일 반도체 기술 교류 프로그램 출범식이 다가왔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였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출범식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초청 명단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조율했죠. 일본에서 50명의 엔지니어가 참석하기로 했고 한국에서도 같은 수가 참여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야마모토 사쿠라라는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연락을 해왔죠. 소니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해 기자회견을 보고 감명받았다고요. 일본 반도체의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사쿠라를 첫 번째 연수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멘토 역할을 맡기로 했죠. 출범식 전날 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죠. 사토 히로시였습니다. 도시바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가 직접 한국에 온 겁니다. 사토가 말했습니다. 내일 출범식에 참석하러 왔다고요. 나카무라 상이 시작한 일을 응원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오랜 동료의 지지가 힘이 됐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죠. 도시바 시절의 추억, 함께 밤새웠던 프로젝트들,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범식 당일 아침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 유키코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출범식에 참석하러 온 거였죠. 반년 만에 만나는 아내의 얼굴이 눈물나게 반가웠습니다. 유키코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요.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출범식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부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고 기업 대표들의 인사말도 있었죠. 그리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특별 연사로 초청을 받았거든요. 단상에 오르며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혁 부사장, 김서연 팀장, 이창수 선생이 앞줄에 앉아 있었죠. 사토 히로시와 야마모토 사쿠라도 보였습니다. 유키코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직접 겪은 패배자요.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실패의 증인으로 불려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일어서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걸요. 오늘 이 프로그램이 출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연설을 마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단상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상상도 못했을 풍경이라고요. 패배자에서 가교로, 증인에서 조정자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이끄는 사람으로. 긴 여정이었지만 도착했습니다. 아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였죠. 출범식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한일 반도체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첫 해에만 양국에서 100명이 넘는 엔지니어가 상호 연수를 다녀갔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자문역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측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1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매장당한 사람이 기조 연설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도쿄 국제포럼 대강당에 섰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세계 각국의 반도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연단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앞줄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박준혁 부사장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김서연 팀장과 정민호도 함께였죠. 이창수 선생은 건강 문제로 오시지 못했지만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사토 히로시와 야마모토 사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쿠라는 한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소니에서 승진했죠. 한일 협력 프로젝트의 일본 측 담당자가 됐습니다. 아내 유키코와 아들 다이스케도 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자리한 모습이 가슴 뭉클했죠.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저는 젊은 엔지니어로 도시바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일본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었죠. 우리가 1위를 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일본은 추락했고 한국과 대만이 올라섰죠. 저는 그 변화를 직접 겪었습니다. 패배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실패의 교훈을 전하러 간 거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힘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투자하는 배짱,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 결단력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간 경쟁만이 아닙니다. 인류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소재 기술, 한국의 양산 기술, 대만의 파운드리 기술, 미국의 설계 기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반도체 산업이 발전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일 협력의 작은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이 협력이 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반도체와 함께 35년을 살았습니다. 영광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절박함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준혁 부사장님, 김서연 팀장님, 이창수 선생님,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요. 반도체에 바친 35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을 내려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박준혁 부사장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하셨다고요. 이창수 선생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해내셨다고요. 유키코와 다이스케가 달려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렸죠. 한국이 제게 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패배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죠. 그리고 그 힘으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한 35년.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시작점에 서게 됐습니다.